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현지 시각 10일과 11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이 첫 번째 공식 관세 협상과 관련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 중국 측 대표죠 허리평 국무원 부총리도 회담은 건설적이었다, 또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함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미중 양국이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 만났던 이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자, 미중 관세 전쟁의 방향성까지도 타진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에너지입니다. 이 AI 성장과 함께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시장,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사상 처음 10%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17년간 1위를 지켜왔던 석탄은 가스, 원자력까지에도 밀려서 3위로 내려앉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에너지 전환 현주소와 함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발 관세로 무역 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과 중국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게 될 텐데요. 자,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 내용 자세히 분석해보고 향후 영향,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상황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0일과 11일이었었고요. 스위스 제네바 중립국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회의, 아마 미중 첫 번째로 만난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번에 첫 번째 관세 협상 총평 좀 하면서 의미까지 파악해 보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요. 네. 이번에 회담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양국의 고위급이 처음 만난 회담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중국에서는 허리펑 부총리랑 이제 왕샤옹 공안부장 이렇게 가갖고 그렇습니다. 네, 회담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양국이 서로 으르렁 하기만 했지 사실 화해 무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처음 테이블 세팅을 하는 고위급 자리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앞서 이제 누가 참여했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허리펑 또 국무원 부총리,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도 했었습니다. 다 경제 전문가들인데요. 교수님, 아까 공안부장이었습니다. 왕샤오홍 공안부장 왜 왔을까? 역시 이제 펜타닐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여기서 많이 의미를 찾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익이 들어와서 중국에 처음에 관세율을 20%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같이 걸고 넘어가면서 중국에서 자꾸 펜타닐 원료가 밀수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그 후로 사람들이 표현을 펜타닐 관세 20%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남아있는 거죠. 네, 또. 남아있는 건데요. 이 왕샤옹 공안부장이
북한이 사실 겸직을 하고 있는데 뭘 겸직하고 있냐면 국가마약방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 딱 이분의 직함만 보더라도 왜 왔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분명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펜타닐 얘기를 걸고 넘어갈 거고요. 중국에서도 적어도 상징적으로라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분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회담에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왕샤옹 공안부장 참석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게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거 하나가 중국처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 얼마 전에 관세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미국이 USMCA라고 하는 트럼프 1기 때 했던 관세 협상이 있어서 사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이 나라들 사이에선 관세를 안 받고 있었는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갑자기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관세 25% 하겠다. 이유는 불법 이민자도 넘어오고 있고 펜타닐도 자꾸 이 나라들에서 넘어오고 있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캐나다 당시 트리도 총리랑 멕시코의 시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말하라고 별장으로 달려가서 하는 것이 뭐냐.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뭘 잘할 건데 그럼 앞으로 국경 수비를 강화하거나 국경에다가 약간 돈을 더 집어넣어서 국경에 대해서 좀 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속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냐면 이 나라들에 대해서 25% 관세했던 거 철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 이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했던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트럼프 1기 때도 있었던 얘기고 바이든 때도 있었던 정책들의 그냥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들의 패키지를 약간 늘리거나 다시 한번 그 정책을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 트럼프가 뭘 했죠? 야, 이 나라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니까 관세 다시 유예해 주고 면제해 줄 거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건 많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냐라고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 봐봐 내가 움직이니까 저 나라들이 저렇게 와서 협상해서 미국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이것들을 얻은 정치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이번에도 중국과도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분명히 세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이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내일 새벽일 텐데 자 공식적으로 이제 협상에 대한 성명서가 나온답니다. 근데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현장 사진도 못 찍었었거든요. 근데 왕샤옹 공안부장이 참석한 걸로 봐서는 펜타닐 내용도 있을 것 같고 히토류 수출도 이번에 포함됐을 것 같다. 반면에 뭐 큰 관세율까지는 세부적으로 나오겠느냐 또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합의된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트럼프 1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올리기 시작한 게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온 지 한 1년 5개월 정도 지난 2018년 6월부터였습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올렸고요. 그래서 원래는 양 나라가 10% 미만에 있던 양국에 대한 관세율이 20% 중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 6월에 시작한 그런 관세 전쟁이 저희가 1단계 무역 합의라고 하는 페이지 1 딜이라는 게 언제 나와서 대충 한 번쯤으로 마무리됐느냐. 첫 번째 마무리된 게 2020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사실은 1년 한 반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죠. 협상이었네요. 협상이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원샷으로 끝날 협상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협상의 중간엔 저희가 무엇이 있을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냐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일을 아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약간 이걸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다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확률이 있으니까 아직은 만나지 말라라고 시진핑 주석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는 국면 이런 것까지 다 해보면 이번에 모든 게 다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펜타닐에 대해서 중국의 전향적인 입장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도 중국이 약간 전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관세율을 급격하게 이번에 뭐 깎는 발언을 한다, 깎는 협의가 나온다. 뭐 그거는 사실은 생각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지만은 한번 첫 공동 성명에 담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사주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개요 정도 하고 펜타닐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겠다 정도라고도 예측이 되는데 또 시장은 공동성명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상회담이 언제 가질까? 이것만 나와도 큰 수확이다. 여러 가지 좀 시선이 있습니다. 당장 이제 몇 시간 훌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지금 뭐 언제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번에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분위기 정도를 파악한 것 같고요. 지금 정상회담이 뭐 빠르면 뭐 6월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건 좀 지금 현실로서는 좀 빠른 측면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미전에 서로 어느 정도 핑퐁을 하면서
입장차를 좀 좁힌 다음에 정상회담이 있을 확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오늘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히토류 관련된 얘기, 펜타닐 관련된 얘기와 함께 관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체를 가지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해서 회담하기 전에 했던 얘기를 저희가 하나 기억해 볼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길 원한다. 그 얘기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좀 더 사다 쓰길 원한다라는 건데 중국은 여기다 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도대체 뭘 더 사다 쓰라는 건데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중국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양국의 서로 이 무역 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것들의 과정들이 조금씩 진전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SNS에 80% 관세율이 뭐 적절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빌 에크맨이라고 짝짝꿍이 잘 맞는 또 헤지펀드 매니저 그분의 말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예 뭐 한 50%로 깎아준 다음에 중국이 하는 거 봐서 올려주는 이 정도까지 세부안이 나올까요? 근데 또 세부안이 안 나오면 시장은 약간 실망하지 않을까? 주식시장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디테일이 나오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오늘 밤에 나오는 건 아마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디테일은 없다. 디테일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만 관세에 대해서 향후 뭐 조금 깎아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협의를 지속하겠다. 협의체를 만들겠다. 어떤 식으로 협상을 계속해서 하겠다. 뭐 이 정도의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80% 관세나 방금 전에 빌 에크맨이 얘기한 50% 관세 어디서 나온 숫자야? 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숫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했던 관세가 25%인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80%만 해도 3배고요. 50%만 해도 2배입니다. 중국이 안 받겠죠. 중국이 받기 힘든 관세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받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관세를 하면 미국도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보는 관세율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관세율의 구체적인 사안을 내기보다는 방향성 얘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시장은요, 지금 시간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기다리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시간외에서는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교수님, 디테일이 안 나온다면 이게 모호하다면 오히려 좀 실망감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래도 하나는 좀 접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최소 펜타닐 정도라도 하나 좀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모호해버리면 이건 또 좀 약간 의미가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펜타닐 같은 경우는 되게 모호한 게 또 하나 모호한 부분이 힘든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그러면 급변침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는 펜타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도 없이 미국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급변침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펜타닐 미국에 보내고 있었어. 원료. 이렇게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약간 모호한 정도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그러면 실망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이 이제 발표 딱 되고 나면.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실은 이번에 미중 관세 협상의 정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은 위안화 절상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라든가 뭐 위안화 절상, 환율 전쟁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위안화 절상이 마지막 목표인 거는 맞겠죠? 아무래도 이걸 노리고 가겠죠, 그렇죠. 양국이. 무역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조금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안화 절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하는 얘기들의 공통점은 모르겠습니다.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약간 장기전,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딜은 굉장히 장기전일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진 무기가 아주 보복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은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화 절상이 굉장히 큰 무기 그러면 큰 무기를 앞에서 여시겠어요? 아니면 뒤에서 여시겠어요? 협상의 앞 국면에서 큰 무기를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쪽에서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국 모두가 저게 초면이니까 아예 그러니까 저분 마지막으로 간다. 저거는 뒤쪽에 있는 딜일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 절상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오히려 차라리 미국은 환율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방국인 지금 딴 17개 나라들이랑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우방국들에 대해서 환율 내기를 하면 했지. 타이완처럼요. 중국에 대해서 환율 내기를 먼저 꺼내고 시작하긴 이건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은 뒤로 조금 미뤄둘 가능성이 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세론 실망스러울 수가 있다 하고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뉘앙스를 주게 되면
금융시장은 상당히 실망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가느냐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일단 첫 삽을 뜨고 잘 떴냐 이렇게 볼 것이냐. 나아지는 방향으로 네. 볼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저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후자로서의 해석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지금 145%, 125% 서로 관세하는 건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기다려보죠. 우리 시각으로 12일 날 나오게 될 첫 번째 미중 관세 협상의 공동 성명서입니다. 그 내용 좀 봐야 되겠고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반응까지도 함께 보면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이게 우리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야 이거 장기전이네, 실망 아니면 첫삽 제대로 떴네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 이제 제이미슨 그리어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도 앉았던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오늘 15, 16일 제주도로 옵니다. 자,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 미국 측 대표로 오게 되는데 이때 상당 부분 이게 이제 우리는 그동안은 아예 협상 이런 표현을 안 썼잖아요. 협의 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첫 번째 협상으로 봐야 될까요? 이분 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쪽에서 누가 협상 파트너가 될 것이냐. 또 우린 대선이 있어서. 네, 대선이 있어서 이게 문제일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미국 측도 그걸 아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협상 테이블에서 약간 후순위에 둘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후순위에 가 있는 것이 꼭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꼭 안 좋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네. 어쨌든 시간이 중국 편도 아니겠지만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닌 건 정말 확실해 보이거든요. 네. 미국의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미국의 여론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레버리지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딜이 생각보다 잘 나아간다면 미국의 협상력도 아마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랑도 이렇게 잘 풀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이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협상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어떻게 보면 G1 국가와 G2 국가와 협상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크 삼을 수 있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타이완이라든가 일본이랑의 협상이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옆에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희에게 좋은 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방금 교수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제 새롭게 대선이 있고요. 새로운 또 내각이 꾸려지게 될 테니까 이번에도 협상은 아니라 또 협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랑은 예. 원론적인 얘기 말고는 지금 할 게 없네요. 양쪽이라 알겠죠? 연속성이란 측면에서는 그리고 지금 뭔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확약을 해준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다음 정부에서 계속 계승돼서 이어질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확약도 못 해주죠. 네, 확약하기가 예. 힘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일에서 16일 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오게 되는데 아마도 지난번 협의처럼 이번에도 협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카테고리 정도를 좀 정해놓는 그런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또 해줬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6월 대선 이후에 또 새로운 정부가 꾸려나가야 될 텐데 이제 우리의 이제 협상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저희 그 협상할 때 우리가 가진 카드들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약간 저희가 가진 카드들을 너무 빨리 소진시키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카드가 뭐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한국의 조선업이라든가 네. 몇 가지 협상 카드들 미국산 LNG 사다 쓰는 거라든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협상 초반에 이런 것들 다 줘버리면 나중에 미국이 환율 얘기, 방위비 얘기 결국 들고 올 거거든요. 마지막은 환율이겠죠. 예. 그러면 네. 그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희도 협상 카드들을 굉장히 아껴서 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허준용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무려 17년간 발전원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석탄이 원자력, 가스 등에 밀려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12% 가까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빠르게 에너지 전환 일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이 석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석탄이 더 익숙한 세대가 많이 있을 텐데 부동의 1위였었는데요. 석탄이 이제 1위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발전 상황, 큰 틀에서 한번 개요 보고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발전 시장의 큰 변화를 이제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년 전에 비해서 11.7%나 증가했는데요. 63.2테라와트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총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0.6%를 기록해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를 넘어섰는데요. 특히나 이제 태양광 중심의 설비 발전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17년 동안 1위였던 석탄 발전은 지금 원자력에 이어서 가스에까지 밀려가지고 3위까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석탄 발전량은 약 9.6% 줄었고요. 원자력은 또 신한울 2호기 가동 영향으로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위로 올라서게 됐고 가스 발전도 2위인데 한 6%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소비는 그동안 계속 늘어왔거든요. 지난해 역시 1년 전에 비해서 1.7%가 증가했는데 산업 분야에서 특히나 석유화학과 기계류 소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정부는 어쨌든 뭐 원전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수소 중심의 무탄소 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 시장의 어떤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석유 감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한국의 에너지 구조가 친환경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10% 비중이 이제 넘어서게 된 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믹스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도 많은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꾸준히 이 확대 기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랬죠.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미국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따라 부침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뭐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호기, 4호기 같은 원전 건설이 재개가 됐고요. 또 이제 노후 원전 10기의 경우에는 계속 운전도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달 발전은 이제 점진적인 감축 기조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발전량이 이제 크게 줄면서 17년 만에 이제 3위까지 밀리게 됐는데요. 반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게는 태양광 중심의 설비 확대와 정책적 투자 여건이 개선된 데 힘입어서 빠르게 이제 비중이 늘고 있는데 태양광의 발전 설비 용량은 무려 13% 넘게 증가했고요.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태양광 비중은 22.7%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조화를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화석 연료의 수입 의존도를 60%까지 현저하게 낮추고요. 네. 에너지 산업에서만 이제 1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정부 정책이 에너지 시장의 판도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이번에 자료를 좀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단위가 0.1% 개선됐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좀 어렵네요. 에너지원 단위요? 이게 뭘까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있는데 늘고 있다. 저가의 에너지를 너무 과소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왔는데 총 에너지 소비량이 지난해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써요, 에너지. 맞습니다. 1.7%가량 늘었지만 에너지 효율이 그나마 개선됐다라는 게 다소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2024년 한국의 총 에너지 소비는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1.7% 늘었지만 산업용뿐만 아니라 수송용, 건물용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원 단가가 0.1% 개선됐다라는 건데요. 이 에너지원 단위라는 게 또 뭐냐?
GDP 100달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 양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뜻인데요. 예. 즉 에너지 소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드는 에너지의 소비량은 줄었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이제 현상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노력과 더불어서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가 맞물려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산업부는 산업 성장과 효율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효율 중심으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가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는 뭐 탄소 이제 중립 전환과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소장님. 올 3월에 나왔던 거죠. 11찬 전기본, 이 전력수거 기본계획을 보면 석탄은 더 많이 좀 감축하는 것 같습니다. 13년 내에 3분의 2의 석탄 발전소가 없어진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면 오히려 뭐 석유, 가스가 아니라 석탄도 다시 가자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우리가 큰 규모로 석탄을 없애도 되나? 이렇게 좀 눈치 보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급박한 것 같기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원전도 봤지만 또 방향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석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올 3월 이제 확정했던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61긴 석탄 발전소 가운데 40기, 네. 무려 3분의 2가량을 2038년까지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멈추는 거죠, 공장이.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석탄 발전의 약 3분의 2가량이 해당이 되는데 석탄 발전 설비로 인한 이제 발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행 한 39.2기가와트시에서 지금 뭐 22.2기가와트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뭐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제 필수적인 조치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부는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대체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폐쇄되는 이제 석탄 발전소의 경우에는 뭐 수소 전소 발전이라든가 열병합 발전, 암모니아 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해상풍력 배후 단지와 같은 친환경 대체 산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6개의 노후 이제 석탄 발전소의 경우에는 수소 중심의 발전소로 전환되고 또 청정 수소 인증제와 더불어서 발전 입찰 시장도 이제 도입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과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력 수요가 이제 가파르게 늘고 있거든요. 네. 인공지능, AI와 데이터 산업이 확대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자력이라는 건 님비 현상도 좀 심각하거든요. 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게는 발전 단가와 그리고 이제 공급의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한계가 지금 존재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가 이제 발전소가 폐지가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력 감축, 약 2만 5천여 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하고 그 근처의 지방 경제도 다. 맞습니다. 발전소가 대부분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역 경제 침체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석탄 발전소 감축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설비를 폐쇄를 넘어서 어떤 친환경 에너지 체계의 전환과 더불어서 일자리의 재배치 문제, 지역 산업 간 재설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뭐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제도 정비, 정부, 지자체 또 민간 기업의 협력이 절실한데요. 어쨌든 석탄 중심의 발전 체계를 이제 친환경 중심으로 바꾸는데 이런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석탄 발전의 폐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어느 정도 방향성은 나왔습니다. 되돌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13년 내, 앞으로 13년 내에 석탄 발전소의 3분의 2가 폐쇄가 됩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또 지역 경제 많은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에 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얘기한 이제 수소 관련한 부분인데요.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올해 개설한다.
그렇죠. 수소도 분명히 에너지원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태양광 이런 쪽이 워낙 주목을 받는데 이 수소 발전 입찰 시장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죠. 아마 이건 뭡니까? 수소 발전 시장은 아마 이제 우리가 가장 전 세계를 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올해부터 이제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수소나 수소 화합물을 연료로 생산한 이 전기를 정부가 장기 계약 형태로 구매해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청정 수소 발전과 일반 수소 발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청정 수소 발전 입찰이라는 건 국내 온실가스 기준이 있는데요. 수소 1kg당 4kg의 이제 이산화탄소 이하로 이제 배출하는 이런 충족시키는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만 참여가 가능한데 뭐 LNG라든가 수소 온조라든가 암모니아 온조 방식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올해 입찰 물량은 약 3,000기가와트시, 계약 기간 한 15년이고 환율 연계 정산 제도와 이제 물량 차입 제도가 도입돼서 산업의 리스크가 다소 이제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일반 수소 발전은 주로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소규모 분산형 발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입찰 물량은 약 1,300kW시고 계약 기간 한 20년 정도인데요. 정부는 이제 일반 수소 발전은 8월경에 청정 수소 발전은 이제 11월 선정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매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해 한번 해보니까 이 청정 수소 발전 입찰에 단 한 곳만 입찰을 할 정도로 흥행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입찰 사업 참여자를 좀 늘리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제도가 수소 산업과 전력 시장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수소보다 좀 청정 수소를 하면 발전 효율 이런 게 더 좋은 건가요? 이게 어떤 좀 차이가 있죠? 일단 이제 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친환경 중에서도 완전히 이제 전기로 가는 그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수소 발전에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네. 올해 이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이제 3,000kWh 규모로 전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15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청정 수소는 이제 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연료만 사용 가능한데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1kg당 CO2, 이산화탄소 환산 4kg 이하로 배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2025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환율 연계 정산 제도와 더불어서 물량 차입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환율 연계 정산 제도라는 건 이제 수소 수입 비용을 이제 환율의 변동성을 좀 반영을 해서 환율 리스크를 좀 줄여주자라는 취지이고요. 또 물량 차입 제도는 계획관 발전량을 좀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자들의 어떤 유연성을 돕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청정 수소는 사실 단가는 좀 비쌉니다. 네. 일반 수소에 비해서 2~3배 이상 단가가 좀 비싸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 입찰 참여의 장벽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서 청정 수소 발전 확대와 더불어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제 수소 발전이 수소 에너지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수소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소차도 우리의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이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가 수소가 등장이 안 돼요. 이게 유럽연합이 좀 해주거나 미국이 좀 치고 나가주면 좋을 텐데 유럽연합은 뭐 완전히 태양광 뭐 이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화석연료로 후퇴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도 수소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고. 자, 이 수소 발전은 어떻게 하죠? 이게 우리나라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국의 에너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수소만큼은 이제 한국이 가장 이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법을 제정했고요. 또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여는 등 수소 사회를 전 세계를 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 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듬해 2021년에는 수소경제 이행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청정수소 1차 시장을 개설하면서 발빠르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도 꾸준히 이제 판매가 늘어서 올해는 한 5만 대가량 판매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소 산업은 당초 로드맵에 비해서 상당히 좀 더딘 진척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충전소 부족이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높은 가격입니다. 단가. 킬로그램당 이제 높은 단가와 더불어서 상용차 보급 지원 등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데다가 특히 미국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 연료의 회귀 움직임도 이런 외부의 불확실성도 산업이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똑같이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그 이제 수소차 시장도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히려 이제 미국은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산업이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지역의 경우,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 지역 중심으로 수소 밸류체인 조성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석유화학 업체로서는 카프로라는 업체는 국내 최대 수소 출하센터를 탈바꿈해서 이 수소 사람의 전환의 어떤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이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 이제 수소 산업을 지금 꼽고 있는데요. 네.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인프라 정책이 점차 이제 정비가 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우리 정부는 엿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왜 안 해줍니까? 유럽연합도 수소를 좀 관심을 가져주면 더 우리도 시장이 넓어질 것 같은데 유럽 쪽은 좀 관심이 없나 봐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으면서 그동안 이제 값싼 이제 LNG를 저가로 들어오다가 수업이 막히면서 다시 또 한 번 미국에 의존하는 식으로 가다 네네. 보니까 오히려 원전으로 좀 회귀하는 국가가 있고요. 독일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국가가 태양광 광국이죠. 네.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큰 그림에서 2050 탄소 중립을 통한 어떤 이제 이런 에너지 중립,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수소 있는 쪽은 것 잘 안 간다. 맞습니다. 네. 자, 수소 쪽도 만약에 이제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앞서 달릴 수 있는 분야고요. 원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유럽이 탈원전으로 가다가 완전히 지금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고요. 미국도 어제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선포를 하는 등 완전히 이제 투자 확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미 가동 중지됐거나 중지 예정인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자, 앞으로 이 에너지 믹스 중에 원전 정책도 어떻게 바뀔지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네.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지금 전환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최대 발전으로 부상을 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8년까지는 신규 원전 2기, 또 SMR, 신규 모듈 원전 1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원전 가운데 가동이 중단됐거나 2029년까지 중지 예정인 원전이 무려 10기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 정부는 이들 이제 노후 원전에 대해서 수명 연장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뭐 고리 원전, 한빛, 한울, 월성 등 이제 주요 원전이 대상인데요. 사실 계속 이제 원전 운전은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원전 439기 가운데 절반 이상입니다. 예. 무려 238기가 계속 운전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제성과 탄소 중립 실현 측면에서 원전이 효율적인 대안으로 전 세계가 꼽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국내 원전 업계 역시 계속 운전할 경우 LNG 발전 대체로 연간 한 10조 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춘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근거로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예.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공론화 부족 등으로 인해서 원전이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림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와 어떤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가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에도 이제 SMR들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35년 상용화, 이제 첫 등장을 목표로 하고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27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SMR을 누가 먼저 내놓느냐 이걸로도 글로벌 원전 산업 지형이 바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탄소 중립 시대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이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 작게
작지만 안전하고요. 또 설치와 건설이 좀 유연해서 뭐 섬이라든가 상당히 이제 전력 인프라가 취약한 네.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여 종의 SMR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또 2040년까지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이 약 400조 원 가량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의 경우에는 이 SMR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형 SMR, 이른바 ISMR을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해서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SMR을 어쨌든 12대 국가 전략 기술 가운데 하나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패시브 안전 시스템과 모듈화 설계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SMR 시장 역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이 그렇죠. 치열합니다. 네. 미국이 있고요, 중국이 있습니다. 영국 등 이 상용화를 이제 실증에 나서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SMR 기업에 투자하면서 시장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2035년, 36년 SMR 1기 운영 계획을 포함해서 본격적인 상용화 기반의 틀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게 중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원전이 전혀 안 알려져 있고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지금 뭐 턱턱턱 아주 잘 내놓고 있거든요. 완전히 좀 숨겨진 또 실력자였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러시아에서 배운 겁니까?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모든 기술을 차단하겠다라는 이제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인해서 아마 이제 중국은 기술 자립 강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딥시크의 출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부분에 이제 자급자족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원전 시장에서도 이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전반적으로 화석 시장에서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서 강점인 게 뭐냐라고 따져본다면 원전, 특히나 SMR 시장에서 역시 중국도 도드라진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SMR 시장도 마찬가지고 원전 시장은 안전성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동이 되고 정말로 그게 이제 효율과 안전이 이제 어느 정도 답보됐을 경우에 그게 이제 원전 진짜 실력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실력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국가에서 필요한 만큼 AI 출현과 데이터 센터 출현으로 인해서 그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용적인 어떤 기술을 이제 전수해 줄 수 있는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 한국 정도가 굉장히 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원전이 또 빨리 내놓는다고 원전 강국은 아니죠. 뭐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안전성까지도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함께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 우리가 AI에 대해서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이제 지금은 이 정도지만 AI가 발전할수록 전력 부족 상태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스페인, 포르투갈, 아마 AI 때문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정전도 나면서 자, 소장님,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이 더 발전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력, 맞습니다.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더 많은 좀 확보 방안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AI와 이제 데이터 센터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당장입니다. 2026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내년인데요? 당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저사양의 어떤 이제 데이터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딥시크 출현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술이 취약했던 것들도 이제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인공지능 이제 데이터 센터를 출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다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에너지 정책의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주 큰 난제로 좀 꼽히는데요. 지난 이제 11차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사실은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1년 가까이 늦었죠. 전 기본 발표가 지연이 됐습니다. 조기 대선 등으로 이제 향후 정책 방향이 다시 바꿀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기업들은 전력 계획 수립과 그리고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해진 계획 방식 대신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수교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른바 아웃룩 방식의 전환도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정부는 이제 네.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좀 제시하고 또 민간 주도의 시장을 좀 경쟁적으로 가격과 이제 효율을 좀 확보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11차 전기본 늦어진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2차 전기본은 빠르게 좀 발표를 하고 이거 먼저 처리를 해야 글쎄요, 그렇죠. 확정이 좀 되고 아마 전력 기업들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동안 쌀쌀했던 날씨가요, 바로 오늘부터 이제 다시 봄 날씨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분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는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